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야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대선이 목표인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나오신 건지. 저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살짝 속상한데요. 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그렇게 얄팍하게 정치적 몸값 좀 키워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대통령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승부 볼 거고요. 네, 지금 필요한 대통령이 박용진이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의 대변화를 원한다. 발상전환하는 대통령, 네,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정치인, 젊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거든요. 네. 그게 바로 박용진입니다. 네. 뭐 슬로건도 행복 국가를 만드는 젊은 대통령입니다. 젊은 대통령은 알겠어요. 행복 국가는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부자가 됐잖아요. 네,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부자가 안 됐습니다. 네, 나라는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10,000달러? 이렇게 힘겹습니다. 네, 이제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시대로 가야 되고요. 우리 헌법 10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네, 인권의 보장, 삶의 질을 완전하게 보장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박용진의 다짐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국가는 우아한 그런 느낌의 행복이라기보다는요, 살떨리는 치열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거니까요. 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 도전, 그리고 실력, 젊은 대통령 박용진입니다. 네. 국민을 부자로 만들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특히나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국부펀드 전략 이걸 네. 내놨거든요. 네, 경제 성장은 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죠. 이 국부펀드 전략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네, 또 한국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 그리고 각종 연기금들의 운용자금들이 있어요. 네, 이걸 다 합치면 1,5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 1,500조가 그 국민연금이 제일 운용 수익률이 높은데 한 5% 후반대입니다. 네, 근데 다른 거는 뭐 다른 연기금은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큰 1,500조 정도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노르웨이 연기금,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 캐나다 연기금처럼 한 8%, 9% 정도까지는 어려워도 네. 7% 정도의 이익률을 내자. 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부자, 각종 연기금도 부자, 우리 나라가 부자가 되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내 돈도 그러면 좀 같이 굴려주세요. 네. 할 수 있도록 적립계좌를 만들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요.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월 30만 원,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묻었을 때 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30년 묻게 되면 퇴직할 때 6억, 그러니까 원금이 1억 8천, 그리고 이자가 4억 3천이 돼요. 네, 7% 복리로 계산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요, 매달 399만 원 돌려받습니다. 네, 국민연금 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모 은행의 전략 보고서를 보고서 제가 그런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목돈 있는 분들도 그 적립계좌에 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묻을 수도 있고요. 해서 우리 국민들도 부자가 되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 박용진의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네. 국부펀드와 함께 또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888 사회를 네. 말씀하십니다. 888 사회 어떤 사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국부펀드 전략하고 딱 연계되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50만 원씩 월급을, 자기 월급 중에 50만 원씩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들의 금융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좋은 직장 막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아이들을 쥐어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로 네, 8시간 어떤 일은 노동을 하면 그걸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노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설계될 수 있는 888 사회. 네, 8시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888 사회. 8시간은 사랑하고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888 사회. 국민들을 쥐어짜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888 사회가
국민 행복 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뭐 다른 후보들께서도 이제 불평등 해소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계시죠. 기본소득, 기본 뭐 주택, 기본 자산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정책들과 박용진 후보의 정책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용진은 국민의 노력, 노동, 열정 이것이 빛나게 하도록 국가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께서는 국민들에게 마구 나눠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증세하겠다. 네.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 더 많이 나눠주겠다. 그 얘기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미진학한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해외 여행하라고. 네. 3,000만 원씩 군 제대할 때 나눠주겠다. 인생 자금으로 쓰라고. 또 1억씩 20살이 넘으면 1억씩 나눠주겠다. 네.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쓰는 나눠주는 정책을 쓸 거냐. 국민의 노력과 열정과 노동이 빛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갈 거냐. 세금 쓰지 않고. 박용진의 이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박용진의 성장 전략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전진 배치 전략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경제 성장을 얘기하더라도 수비 중심이고요. 네. 또 나눠주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냐, 기본소득 4만 원 시대냐,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냐, 기본소득 4만 원 시대냐. 이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국민 경제 성장 전략, 세금 쓰지 않는 성장 전략이냐, 세금 물 쓰듯이 쓰는 전략이냐, 이걸로 네. 딱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뭐 세금 얘기 나왔는데 후보님께서는 법인세, 소득세 낮추자고 주장하십니다. 이것도 연기돼 있는 얘기인가요? 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꼴은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꼴을 넣지 않고 어떻게 경기를 승리하겠습니까? 네. 선수를 전진 배치해야죠.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을 위한 법인세 감소, 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 감세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세고 일하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세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임대소득 이거는 증세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은행에 돈이 많아서 금융 이자소득 이것도 증세할 겁니다. 네. 오히려 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감세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의 쌍끌이로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경제 전략,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진 배치한 기업들을 위해서 법인세 깎아주자라거나 혹은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좀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두고 이거 국민의힘 주장 아니야? 민주당 후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진영 논리예요. 네. 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걸 누가 이야기 처음 시작했든 간에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주장했든 간에 하면 되죠. 국민을 위한 거라면요. 네. 2012년 선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박근혜 후보가요. 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자기 거라고 싹 가져가 버려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원래 우리 아버지가 복지국가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나? 그랬죠. 경제민주화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가면서 경제민주화도 가져가고 복지국가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아젠다를 민주당 거였는데 우리가 중원을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중원 전략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도 확장 전략 어떻게 할 거예요? 박용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중도 확장하고 중원을 먼저 차지해야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경제성장 전략, 그것을 위해서 동시감세 전략, 이 얘기하는 거, 국부펀드 전략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준석 그 국민의당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냐? 박용진이다. 네. 김종인 전 그쪽의 비대위원장도 박용진 의원이 제일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네. 저쪽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박용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 뻔한 후보, 홍준표 후보나 혹은 뭐 황교안 후보나 안 두려워하잖아요. 확장성 없으니까. 네. 뻔한 얘기들 하시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뻔하지 않고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비전으로 확장적으로 중도를 쓰는 손흥민처럼 왼쪽으로만 돌파하는 게 아니라 네. 오른쪽으로도 돌파하고 중원 차지하는 네. 양발을 다 쓰는 유능한 선수. 그게 바로 박용진입니다. 네. 진영 논리보다는 실리를 바탕으로 정도를 확장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주장이 네.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입니다. 네. 중도 개혁주의 노선, 그리고 실사구시 정책, 그리고 통합의 정치.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을 기반으로 한 국민 설득하는 전략.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해오셨고요. 박용진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정책과 정치를 계속 공부를 하고 사숙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방금 표현했습니다만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네. 후보님께서는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최근에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후보님은 극좌에서 구구까지 쫙 놓고 봤을 때 어디쯤 서 네. 계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도 진보 중도 개혁이니까요. 네. 진보가 10이면 저는 한 7, 8 정도에 가장 오른쪽 가장 왼쪽 진보가 10이면 저는 한 7, 6, 7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왼쪽에서의 철학과 사고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오른쪽의 정책과 노선도 얼마든지 재해석해서 저희 진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능함을 갖춘 후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 정당 활동을 하신 건 해방 직후에 좌파 정당에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을 가장 왼쪽에서 정책들을 고민하는데 그것을 가장 오른쪽의 사람들마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꺼내 가셨거든요. 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리의 변호사, 노동자들 변호하다가 감옥 가셨잖아요. 네. 박용진도 노동자들 대변하다가 3번이나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왼쪽에서의 리더들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민주당의 전통이거든요. 네. 박용진도 역시 그렇고 뭐 달마는 서쪽으로 가고 민주당의 진보는 왼쪽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뭐 친문 경쟁, 적통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뭐 네. 일반 국민들도 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박 후보님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까? 불리하죠.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파 논리예요. 네. 개파 갈등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선을 하면서도 뭐야 아직도 우리가 이러고 있어 싶었던 게 뭐 적통 논쟁 네. 그리고 무슨 친문 후보 단일화. 이런 국민들이 제일 지긋지긋해하는 거 아니신가요? 네. 광주 시민들께서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너의 준비는 뭐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당신의 실력이 뭐야? 이걸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경연 이른바 가수들의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무대에 올라와서 열심히 자기가 노래를 하고 그래야지 저하고 저 가수하고 같은 기획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기획사끼리 뭉칠게요. 이러면 국민들이 그 프로그램 안 봐요. 다 떠나버리지. 그래서 아주 저 실망스럽고요. 박용진은 노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박용진은 열정적으로 땀 흘려가면서 무대를 휘어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예비 경선 겨우 열흘 동안 판을 흔든 건 박용진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게 박용진 아닙니까? 네. 뭐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젊은 후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우리 시대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변화하길 바랬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현상도 야당에서 불어온 정치 세대 교체에 그런 국민의 들끓는 마그마가 뻥 터져버린 네. 똑같거든요. 이번 민주당 경선, 대통령 경선에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그 딱 포인트에서요.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들끓는 마그마가 뻥 터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현상, 이준석 바람 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박영진 후보도 좀 덕을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양쪽을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박용진의 그런 노력에 이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현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2011년 민주당의 대표 경선, 그때 한명숙 대표가 당선됐었죠. 그때 저도 출마했었어요. 네. 그때 겨우 40살이었는데 출마해서 그때도 컷오프 통과해가지고 그때도 이 MBC에 와서 후보자 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었느냐. 한명숙, 박지원, 김부겸, 박영선, 이인영 이런 분들하고 했었어요. 네. 거기에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젊은 박용진이 와서 당당하게 겨뤘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박용진을 통해서
민주당의 세대 교체,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완전히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박용진을 통해서 그런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를 만들어 내주십시오.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 엄살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캠프에서 저한테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유,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반문했어요. 아니 뭐가 심해요?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생활을 검증한 것도 아니고 뭐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그 왜 그게 엄살이 심하시냐? 본인이 5년 동안 자랑하시던 기본소득 물어봤고 네. 본인이 그렇게 동네방네 홍보하시는 기본주택 물어본 게 다다. 네. 아니 기회로 알고 고마워하셔야지. 박용진의 국부펀드, 박용진의 동시감세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나한테. 네. 오히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등이니까 제가 정책 검증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본선에서는 박용진의 정책, 그 모병제, 그 남녀평등 복무제, 국부펀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네. 그리고 경제적 성장 전략, 동시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이걸 계속 비교하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냐, 기본소득 4만 원 시대냐, 네. 세금 펑펑 쓰는 전략이냐,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전략이냐 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할 거라서 아마 이낙연 후보도 본경선 가서는 이렇게 공포의 시간을 조금 가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후보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서로 정책 검증을 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 국민들이 바라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그런 공략 포인트는 뭡니까?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네. 뭐 드러나질 않는데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네 가지 지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분이 그 전략적 판단을 잘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 네. 첫 번째는 사면론 덜컥 내놨다가 폭망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 이분이 저 전략적인 선택을 잘못하셨던 게 그 우리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 후보를 재보궐선거 냈다가 또 폭망하셨잖아요. 네. 이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의 불안한 후보죠. 또 하나는 패배한 장수다. 부동산 전쟁에서도 사실은 패배한 장수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보궐선거도 전력 지휘를 하셨는데 또 패배한 장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상한 모습, 그저 그런 후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안한 이재명이냐, 그저 그런 이낙연이냐, 실력 있는 박용진이냐. 네. 우리 광주 호남의 우리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네. 후보를 비교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후보님의 최대 강점과 약점 하나씩만 꼽자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차별화 능력, 네. 그리고 정책 능력의 어떤 초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 이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네. 지난 정치를 통해서 박용진은 이 성과, 선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개혁주의적인 정치인이고 저도 개혁주의적 정치인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말만 앞세우시는 게 너무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네. 박용진은 재벌개혁, 그리고 뭐 유치원 3법, 또 공매도, 현대자동차 리콜 이 4개 분야에서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바꿔냈거든요. 네.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개혁주의자냐, 말만 하고 홍보만 하는 개혁주의자냐 이런 차별을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사실 좀 외롭기는 해요. 네.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주변과 어울리고 웬만한 건 좀 봐주고 네. 그거 다 하는 건데 뭐 너도 슬쩍 나도 슬쩍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 이건 안 돼요 라고 할 말은 하고 똑바로 하고 또 할 일은 야무지게 하고 네. 그랬던 탓에 나 저만 잘났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많이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소신 있게 가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주자들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야권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두 분은 반드시 실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지 않아요. 그 검찰이랑 우리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립.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되게 중요한 정치 중립을 통해서 불법을 잡고 또 그 관료의 부패를 잡아내야 되는 그 이른바 포도대장과 암행어사 역할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뜸 자기들이 왕을 하겠다고 나와요. 정치 중립이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수장들이 출마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저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검찰총장이요 소신 있게 뭘 하잖아. 그러면 당장 국민의 반은 저 사람도 저기 선거 나가려고 저러나 보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원장이 소신 있게 감사를 하잖아요. 정책 감사를 하든지 그 부패 감사를 하든지 당신도 저기 대통령 나가려고 쇼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한번 칼끝을 들이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내가 오해받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 수사를 안 하게 만들 거예요. 네. 검찰총장이 자기 오해받기 싫으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오해 사기 싫으니까 손도 대지 맙시다. 이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어요? 불법이 판을 치고 부패가 판을 칠 거예요. 네. 윤석열, 최재형 그 두 분이 반드시 저는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요 제대로 갑니다. 네. 저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10분이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분 요즘 하시는 거 보세요. 네. 가는 데마다 말실수 하시고 가는 데마다 어이없는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하나도 준비가 안 된 분이에요. 제가 1시간이나 드렸던 이유는 네. 그래도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철학과 준비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실수만 하고 계시는 분한테 무슨 1시간이나 10분이면 그 미천이 다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후보들에게 맞짱 토론을 다 제안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맞짱 토론을 꼭 했으면 하는 분야가 동시에 두 사람이 다 경제 성장 전략을 얘기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축구로 치면 전원 수비, 네. 공정성장. 공정성장. 박용진은 공격수 전진 배치. 네. 그래서 동시감세 전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비교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제 성장 전략을 가지고 둘이 맞짱 토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난 그거 좀 불리한데 불안한데 싶으시면 기본소득 자신 있으시잖아요. 네.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도 같이 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그 원포인트 맞짱 토론 이재명 후보에게도 제안 드립니다. 네. 새로운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전략을 또 준비한 건 혹시 없으십니까? 문제는 어떤 걸 해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정말 네.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결정권한, 행정적 결정권한, 네. 정치적 결정권한, 교육의 결정권한 이런 걸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청와대로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앞에서 정책 브리핑 해가지고 돈 따오는 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국회에 매일 와가지고 이 돈도 좀 주세요, 저 돈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네. 저 이거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과감하게 그 지역에 재정적인 결정권을 내려가고 충분한 재정이 배치돼서 자기 지역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 뭔지 스스로 결정해서 밀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국회와도 권력을 쉐어해야 되지만 지방과도 서울이 권력을 쉐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모든 통제권을 틀어주고 있는 거 이것도 틀렸습니다. 저는 권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대한민국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도민 여러분, 박용진 대통령 정말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박용진은 계파가 없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선거인단 모집에 76만 명이 들어오셨다는데 거기서 박용진이 조직해서 모아온 선거인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파, 조직 선거 믿지 않습니다. 이미 2002년 선거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또 전남의 도민들은 노무현 돌풍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50년 전에 김대중의 40대 기술원을 통해서 세대교체라고 하는 정치혁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호남이 대통령 박용진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